웅원한 기상으로 광활한 영토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역사는 시조 동명성왕 고주몽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주몽은 동부여에서 도망쳐 나와 기원전 37년 졸봉부여에서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신화에 따르면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주몽의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였죠. 천재의 아들이라면 천자, 즉 왕을 의미하니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는 북부여의 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유아를 만난 해모수는 유아와 관계를 맺고 떠났는데 이때 유아가 해모수의 아이 주몽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아의 부모는 허락도 없이 관계를 맺었다며 딸을 내쫓았습니다. 해모수의 아이를 임신한 채 길을 떠난 유아는 동부여의 금화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금화왕은 다름 아닌 해모수의 손자였습니다. 유아는 금화왕이 동부여 왕궁에서 지내게 됐고 얼마 후 이곳에서 아들 주몽을 출산하게 되죠. 주몽은 동부여 왕궁에서 금화왕의 7 아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몽은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쐈는데요. 가뜩이나 해모수 아들이라는 강력한 혈통에 용맹한 기질까지 남다르니 금화왕의 왕위를 물려받을 맏아들 대소는 주몽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몽은 위협이 도사리는 동부여를 떠나 졸봉부여로 망명한 것입니다. 주몽이 도착한 졸봉부여에는 이미 토착사회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구려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주몽은 이곳에 살던 부족장의 딸 소선호와 결혼해서 세력 기반을 다지고 마침내 기원전 37년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고구려의 첫 도읍인 졸부는 춥고 척박한 산악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짓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거칠고 불편한 자연환경은 오히려 고구려인의 용맹하고 진취적인 기질의 원천이 됐습니다. 고구려인의 정복적인 기질은 훗날 고구려가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됐기 때문이죠. 고구려 첫 수도 졸본의 위치는 오늘날 환인으로 추측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으로 천도가 이뤄졌습니다. 국내성은 중국 지반 지역에 있었는데요. 국내성이 고구려의 가장 오랜 기간 도읍이었던 만큼 지반 지역에선 현재까지도 고구려 시대의 유적이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훗날 5세기 장수왕 때 천도한 평양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됩니다. 초기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였습니다. 소노부, 별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 5부족이 느슨한 연합을 이룬 형태였죠. 각 부족장이 모여 제가회의를 통해 국정을 논의했고 왕은 연맹의 수장으로서 미약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1세기 후반쯤 되면 고구려는 슬슬 중앙집권 국가로 변화합니다. 6대 태조왕 때 왕의 입김이 세지자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했죠. 고구려 9대 왕인 고국천왕은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연나부에서 왕비를 뽑고 연대를 강화한 뒤 오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려 하는데요. 원래 갑부를 알아서 통제하던 수장들은 왕의 적극적인 개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나부에서는 반란까지 일으켰죠. 고국천왕은 나머지 사부의 권세를 꺾기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농사를 짓던 을파소입니다. 왕은 을파소를 불러다 국상의 자리에 떡하니 앉혔는데요. 이 사태에 각부의 수장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오부 기득권 출신도 아닌 농부를 데려다가 당대 최고 관직인 국상 자리에 앉히다니 너무나도 파격적인 등용이었습니다. 을파소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이대왕 유리명왕 때 대신으로 활약했던 을소의 후손이었습니다. 성품이 아주 굳세고 지혜롭다고 평가받던 인재였죠. 원래는 고국천왕이 을파소에게 장관직을 권했는데 을파소가 이런 말로 거절했답니다. 신은 둔하고 느려서 원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어진 사람을 뽑아 높은 관직을 주시고 대업을 이루소서. 농사짓던 을파소가 왕을 도와 난국을 돌파하려면 장관 정도의 직책으론 어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속마음을 눈치챈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하고 국상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멸족시키겠다고 엄명을 내린 거였죠. 이로써 고구려의 독자적인 사부 세력은 점점 약해지고 모두 왕 아래에 소속되는 형태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독자적 권력이 약해진 각부의 지배층은 수도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중앙귀족과 관료로 변모했죠. 게다가 왕의 계승도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며 국왕의 위상은 더 강력해집니다. 한편 을파소는 왕이 보여준 두터운 신뢰에 보답하려는 듯 고구려의 번영을 이끌었습니다. 인재 발굴과 경제정책 등 다방면으로 통치체계를 재정비했죠.
특히 고국천황 때 실시된 진대법은 한국사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대법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갚게 한 구휼제도인데 이 제도 또한 왕권 강화에 한몫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면 당시 귀족들이 비싼 이자를 받아 돈놀이하는 보리대가 성행했는데요. 여기에 희생된 농민들이 귀족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대법은 이를 막아주었으니 결국 귀족의 세력 확장을 억누를 수 있었겠죠. 동시에 계속해서 왕의 백성으로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역의 의무를 지도록 하는 효과적인 제도였습니다. 이런 춘대춘합 구휼제도는 훗날 고려와 조선에서도 의창과 황곡으로 이어집니다. 3세기 동북아시아에서는 격동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후한의 조정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자 불만이 폭발한 농민들은 황건적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난세를 타개하겠다며 대륙 전역에서 분홍이 할거했고 결국 그 유명한 위초호의 삼국시대가 시작됐죠. 당시 랴오동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곳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보면 동북아의 패자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3세기 무렵 랴오동반도는 공손씨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위나라는 고구려와 함께 힘을 합쳐 공손씨 세력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고구려와 위나라가 국경을 마주하면서 긴장은 팽팽해지고 결국 동천왕이 랴오동반도 서안평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자 위나라 장수 광구검이 반격을 가하며 고구려 도읍의 환도성을 함락해버렸죠. 그런데 잠깐, 환도성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고구려 도성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의 왕궁성과 방어용 산성이 한 세트로 묶여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왕은 평지에 있는 궁매성에서 지내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환도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고구려는 위나라의 침공에 타격을 입었지만 머지않아 상황이 나아집니다. 위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위나라 말기부터 권력을 독점하던 사마씨가 위나라 황제를 내쫓고 서진을 세운 뒤 촉과 오를 정복하며 마침내 삼국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자 서진은 금세 멸망하고 간신히 도망친 사마씨 황족은 남쪽에 동진을 세워서 진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이제 북쪽을 차지한 유목민족들은 제각기 나라를 세웠죠. 온갖 왕국이 난립하던 5호 16국 시대였습니다. 기회를 잡은 고구려 미천왕은 맹수처럼 세력을 팽창하면서 고구려 초기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천왕의 아들 고국원왕 때 고구려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맙니다. 5호 16국 중에서도 특히 선비족 모용황이 세운 전현이 문제였죠. 전현이 342년에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기습 공격한 것입니다. 무참히 패배한 고국원왕,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안심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현이 5만여 명의 포로는 물론이고 고국원왕의 어머니 왕비까지 줄줄이 인질로 데려간 겁니다. 게다가 전현은 고국원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까지 싣고 돌아갔죠. 고국원왕은 입술을 꽉 깨물고 전현에게 저자세를 취한 끝에야 겨우겨우 아버지의 시신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원왕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 4세기는 백제 금초고왕의 최전성기였습니다. 평양성으로 거처를 옮긴 고국원왕은 남쪽에서 치고 올라온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역사에서 국왕이 전사한 사례는 이때가 유일했죠. 충격과 비통에 빠진 고구려는 이제 백제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어찌나 화가 났던지 나중에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백제의 국호를 오랑캐를 뜻하는 백잔이라고 새겨놓을 정도였죠. 뒤이어 고국원왕의 아들 소수리망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대대적인 내부 정비를 시작합니다. 즉위하자마자 부왕을 위한 복수열전에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일단 내부적으로 지배층이 분열되어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리망은 불교를 공식 수용해서 내부를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해서 유능한 인재를 키우고 율령을 반포해서 통치체계를 단단히 정비했는데요. 소수리망이 단행한 개혁은 고구려사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닦은 튼튼한 토대 덕에 훗날 광개토 대왕이 정복사업을 힘차게 펼치며 5세기 고구려가 동북아의 맹주로 위용을 떨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1년 광개토 대왕이 17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짧은 기간에 패권을 장악해 나간 광개토 대왕은 할아버지 고국천왕의 치욕을 씻기 위해 가장 먼저 백제로 돌진했습니다. 백제 먼저 공격한 것은 한편으론 대륙으로 진출할 때 혹시 모를 후방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었죠.
결국 396년 백제 아신왕을 무릎 꿇리며 한강 이북을 점령한 광개토대왕은 북쪽 거란과 숙신 등까지 동서남북으로 영토 확장을 이어갔습니다. 기세를 천하에 떨치던 광개토대왕은 한국사 최초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를 사용해 그 시대를 정의한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와 자신감의 상징이었죠. 광개토대왕의 정복 사업은 뒤를 이은 장수왕에 의해 계속됩니다. 장수왕은 무려 78년의 재위 기간에 걸쳐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고구려의 국력과 자부심이 정점을 찍었던 시기, 부왕의 업적을 만천하에 과시하려 세운 광개토 대왕릉비는 무려 6m가 넘습니다. 그리고 427년에 장수왕은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장수왕의 남진에 위기를 느낀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결성했으나 결국 475년 장수왕은 백제의 오랜 도읍 한성을 차지했습니다. 장수왕은 백제 계로왕을 죽이며 고국원왕의 복수를 마무리하고 금강류역까지 고구려 최대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로 4세기에서 5세기 고구려의 숨가쁜 영토 확장을 볼 수 있는데요. 전성기의 배경에는 국제정세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분열된 남북조가 자기들끼리 치고받느라 고구려에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죠. 장수왕은 상황에 따라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국내의 중앙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고 결국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7세기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분열돼 있던 남북 조 시대가 종결된 것입니다. 혼란의 남북을 통일하고 새롭게 중원을 차지한 주인공은 수나라였는데요. 주변 이민족을 제압해가던 수양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고구려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영야왕은 콧방귀만 낄 뿐이었죠. 자존심이 바짝 구겨진 수양제는 건방진 고구려의 무릎을 꿇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612년 수나라가 대대적인 고구려 원정에 나서는데요. 무려 113만 3,8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출정했지만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공격에 처참히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을지문덕의 지략으로 대승을 거둔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별동대 30만 명 중 살아 돌아간 병사는 2,700명에 불과했죠. 그야말로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규모의 유례없는 대승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성 한 채도 점령하지 못한 채 처참히 패배하다니 수양제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전쟁은 마치 도박과 같아서 딱 한 판만 더 해보면 이길 수 있으리라는 불확실한 희망을 부르곤 하죠. 그래서 수양제는 이후에도 연례 행사처럼 고구려에 계속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양제의 무리한 대외 원정과 대규모 토목공사는 결국 수나라의 멸망을 불렀고 618년 대륙의 중심 중원의 새 주인이 새 통일왕조를 세웁니다. 당고조 이연은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에 집착했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일단 내부 안정에 집중했는데요. 그 뒤를 이은 당태종은 달랐습니다. 그가 주변 세력을 차례로 격파해 나가는 동안 고구려 역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죠. 그동안 계속 쳐들어오는 수나라를 막아내느라 지쳐있던 고구려는 주변 정세를 살피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천리장성까지 쌓고 있었는데요. 이때 천리장성의 공사감독관이 바로 그 유명한 영계소문입니다. 영계소문과 고구려 영류왕은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옹건파 영류왕은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죠. 그러나 강경파 영계소문은 소극적인 영류왕 태도 때문에 고구려의 국제적 입지가 줄어드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류왕 세력이 자기를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영계소문은 이에 대응해 정변을 일으켰죠. 왕궁에 쳐들어가 영류왕을 살해한 뒤 꼭두각시로 보장왕을 앉히고 스스로 최고 관직에 올라 정권을 장악합니다. 강경파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자 당나라와의 관계도 급격히 나빠졌는데요. 술을 무너뜨리고 등장한 당의 입장에서 고구려는 어차피 사이좋게 공존할 순 없는 존재였습니다. 당태종은 영계소문의 정변을 명분 삼아 친히 군대를 이끌고 645년 고구려를 침공했죠. 유동성을 비롯한 여러 성이 당나라군에 줄줄이 함락됐는데 뜻밖에도 당나라 대군의 발목을 잡은 성이 있었으니 바로 안시성이었습니다. 안시성의 성주와 관민은 온힘을 다해 당나라 군대를 막아냈고 9월이 되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던 당태종은 결국 후퇴합니다.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까지 중원대륙을 통일한 왕조의 대군에 맞서 고구려가 또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 얼마 못 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고구려 정벌을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긴 채 말이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의 삼국시대도 저물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신라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서서히 삼국통일의 문을 열고 있었죠. 660년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이후 영계소문이 사망하자 고구려 지배층은 권력 다툼으로 분열됐습니다. 최고 집권자의 공백 아래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던 고구려는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을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저항 세력이 부흥운동을 이어갔으나 구군은 이미 쇠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광활한 영토를 누비며 동아시아 패자로 군림했던 고구려는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뛰어난 무덤 벽화와 고구려인 특유의 강인한 정신과 위상을 후대에 남긴 채 700년의 여정을 마치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고대 삼국시대의 한 축을 이루던 백제는 유독 베일에 쌓인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백제가 고대 문화강국의 타이틀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백제는 중국의 문화를 흡수해 독창적으로 발전시켜서 삼국 중 가장 수준 높은 문화를 이룩했습니다. 그 우수한 문화를 고대 일본에 꾸준히 전파해서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죠. 백제의 출발은 고구려의 시조 주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몽과 혼이 난 소선호에겐 온조와 비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소선호의 도움을 받아 건국한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낳은 주몽의 아들 유리가 찾아와 태자의 자리를 꿰차니 위기를 느낀 소선호와 온조 비류는 한강유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기원전 18년 온조가 한강유역의 위례성에 나라를 세웠고 비류는 인천 미추홀에 터를 잡았다가 곧 온조 세력에 합류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처음엔 하북 위례성에 정착했다가 하남 위례성으로 옮긴 것인데요. 이에 대한 위치는 여러 해석이 존재하며 하남 위례성을 서울 송파의 풍납토성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백제의 지배 범위와 관련된 대륙사관에 따라 위례성이 중국에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백제의 국호가 처음엔 십제였다고 기록하는데요. 비류의 세력이었던 백성들까지 합류하며 규모가 커지자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라고 고쳤다고 합니다. 백제 건국설화는 북방의 부여와 고구려로부터 남하한 세력이 인천과 서울 지역에 소국을 세웠다가 서울 지역 위주로 병합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죠. 당시 한강 유역에는 마한이라는 소국들의 연맹체가 있었으므로 백제는 고구려 유이민과 한강 토착민이 함께 세운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한 지역의 소국으로 출발한 백제는 점점 주변의 소국을 흡수해가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백제는 수십 개 소국과 마한 지역 최강자인 목지국을 압도하며 세력을 확장했죠. 연맹국가에서 고대국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곧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길인데 여기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왕권입니다. 연맹 왕국에서는 왕권이 약해서 각 군장이 왕을 뽑았지만 고대국가에서는 왕권이 강해서 본인의 의지로 왕위를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각 군장들은 귀족 세력으로 편입되면서 왕과의 서열 관계가 명확히 정립됐습니다. 둘째로는 국가 통치를 위한 법과 제도, 즉 율령을 만듭니다. 왕은 율령을 기반으로 나라 전체를 통치하게 되죠. 법과 제도가 정리되면서 관리들의 서열도 명확해지는데요. 관리의 등급을 정한 관등제와 각 등급에 맞게 깔맞춤한 관복제가 생깁니다. 셋째로는 제각각 따로 믿던 종교를 하나로 통일한 것입니다. 삼국은 공통적으로 불교를 수용했는데 왜 하필 불교였을까요? 불교의 윤회 사상과 왕즉불 사상은 왕권 합리화에 딱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윤회란 생명이 있는 존재는 죽어도 다시 환생해서 생이 반복된다는 사상이죠. 윤회 사상에 따라 전생에 쌓은 덕으로 왕 혹은 귀족으로 태어났다는 논리가 먹히게 됩니다. 또한 왕이 즉 불교라는 왕즉불 사상까지 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국가에서 불교는 유용한 지배 이념으로 쓰이게 됐죠. 마지막 특징은 영토 확장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주도로 삼국의 뜨거운 정복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삼국의 전성기는 한강을 차지한 시기와 일치하는데요. 3세기 고이왕 때 백제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고대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이왕 집권기인 260년에 16관등제, 6좌평제, 관복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3세기 고이왕 때 관리의 등급을 처음 정리한 것이고 공무원의 등급을 16등급으로 나눈 16관등을 완성한 것은 6세기 성왕 때로 보고 있습니다. 6좌평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성립됐다는 설이나 무왕대설 등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또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설이 있는데 명확한 기록이 없어서 정설이 없습니다. 고이왕 때에 법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긴 한데 사비시대 이야기가 소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이왕 시기에 이 모든 제도가 완성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지배체제를 잘 정비해서 국가 운영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이왕 때의 중요한 사건으로 목지국의 병합이 있었습니다. 마한 전체를 정복하는 건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백제의 전성기왕 근초고왕은 346년에 즉위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세운 시기는 고구려가 2세기, 백제 3세기, 신라가 4세기인데요. 삼국 중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나라는 4세기 백제였습니다. 한강 유역의 유리한 조건을 잘 활용한 거였죠. 근초고왕은 한반도 중심에서 사방으로 대외 진출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한 지역을 병합했고 북쪽으로도 진출했죠. 369년, 371년에 고구려를 연달아 물리친 뒤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동안 고구려는 중국에 대응해 싸우면서도 왕이 죽은 적은 없었는데 백제 근초고왕 때 최초로 국왕이 전사한 것입니다. 또한 372년 동진에서는 근초고왕을 진동장군 낭랑태수에 책봉했는데요. 당시 중국의 책봉을 받은 것은 백제가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초고왕 이후로도 백제는 중국 남조 국가들과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덕에 백제는 개방적으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며 독창적이고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근초고왕의 적극적인 대외 진출에 대해 요서지방과 산둥반도, 규슈 지역이 언급되는데요.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는 요서 경략설에 대해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상업무역기지의 측면을 중시한 절충설에 따라 요서지방에 진출했다 정도로 순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 백제에서 외로 보낸 칠지도는 칼에 7개의 가지가 달린 철검이며 근초고왕이 보낸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토를 대폭 확장하고 지배체제를 정비한 근초고왕은 박사 고흥에게 역사서 서기를 편찬하게 해서 왕실의 위엄을 드높였습니다. 근초고왕 이후에도 백제는 동진과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침류왕이 즉위한 384년 백제는 불교를 공식 수용합니다. 인도 출신의 승려 아라난타가 동진에 파견한 사신을 따라서 백제에 들어왔을 때 침류왕은 그를 궁궐에 머물게 했는데 이때부터 백제에 불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백제의 전성기는 저물어갑니다. 본격적인 고구려의 압박에 대응하려고 백제 아신왕이 직접 출정하기도 했지만 396년 광개토태왕이 수도 한성을 포위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광개토태왕은 백제를 짓누르며 확실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은 427년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는데요. 평양 천도 이후에 고구려는 최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압박받던 백제와 신라는 큰 위기를 감지했고 433년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이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계로왕은 472년 중국의 강자 북위에 고구려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데 이 일은 오히려 장수왕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고구려가 침략하고 계로왕은 성을 빠져나와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제 문주왕이 폐허가 된 한성을 포기하고 부랴부랴 수도를 옮깁니다. 현재 공주 지역에 있는 웅진이었죠. 웅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방어에도 좋고 농사짓기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백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수도를 함락당하고 내려왔으니 백제는 어수선했고 자연스레 왕권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정권을 맘대로 좌지우지했는데요. 대표적인 귀족 가문은 진씨와 해씨였습니다. 진씨의 견제에 자극받은 해구가 결국 문주왕을 살해합니다. 백제 동성왕 때는 흔들리는 백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성왕은 해씨, 진씨가 아닌 새 귀족들을 등용했고 493년 소지왕 제위기에 신라 왕녀와 결혼하여 끈끈한 혼인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과 성왕은 다시 강성한 백제를 꿈꾸며 애썼던 부흥의 아이콘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령왕은 신장이 팔척이고 눈매가 그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 민심이 그를 따랐다고 하죠. 당시 수도를 옮기고 혼란했던 백제에 자연재해와 전염병까지 창궐해서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했습니다. 무령왕은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위해 창고를 풀어서 구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율했고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고구려를 공격하고 다음 해에도 고구려 변경을 공격했으며 503년엔 5,000병사로 쳐들어오는 말갈을 물리쳤습니다. 외세 침입에 대비해서 장령성도 쌓았습니다. 512년에 고구려가 또 쳐들어오자 신이 3,000기병을 이끌고 나가 물리치기도 했죠. 또한 중국,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외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무령왕 하면 떠오르는 무령왕릉이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무령왕릉의
고구려의 무덤 양식은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고 무령왕릉의 관은 일본산 금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무덤에서 나온 묘지석을 통해 무덤 주인이 무령왕임을 알 수 있는데요. 고대 삼국시대 왕릉 중에서 주인의 신원이 확실히 밝혀진 유일한 무덤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무령왕릉은 세계인의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에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포함하는 8곳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여기서 출토된 각종 유물 4,600점이 우수했던 백제 문화를 증명해줍니다. 또한 백제의 지방 행정조직 하면 떠오르는 22담로가 있죠. 22개의 담로에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한 것인데 영토가 더 넓었을 때는 훨씬 많은 담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538년 성왕은 백제의 중흥을 꿈꾸며 좁은 웅진을 벗어나 도읍을 사비로 옮깁니다. 사비는 서해로 연결된 백마강을 통해 해외 교류하기도 유리했고 남쪽에 넓은 평야가 있어 백성들이 살기에도 좋았는데요. 웅진천도는 고구려에 떠밀려 부랴부랴 내려온 것이었지만 사비천도는 성왕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왕은 한때 국호도 남부여로 변경했습니다.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부여 사람인 주몽의 아들이니 백제 왕실이 북방의 강자 부여를 계승했다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신도시를 건설하고 국호를 바꾼 행적은 백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성왕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왕 때는 정치나 행정제도가 거의 완성됐는데 16관등제나 중앙관부인 22부도 이때 완비됐다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성왕은 한강유역을 재탈환했습니다. 비록 잠시뿐이었지만요. 551년에 백제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결국 한강을 차지했던 고구려를 밀어내게 됩니다.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했고 백제는 거의 100년 만에 한성을 포함한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게 됐죠. 하지만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였고 성왕과 손잡은 왕은 정복군주 진흥왕이었습니다. 결국 553년 한강 하류까지 신라의 차지가 되고 말았죠. 554년에 신라로 쳐들어간 성왕은 충북 옥천 지역의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백제를 일으키려 했던 성왕이 죽자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혼란의 7세기가 열리고 백제 30대 무왕이 등극합니다. 무왕 때는 익산 지역의 백제 최대 규모의 사찰 미륵사를 창건했습니다. 그 뒤는 무왕의 아들이자 백제의 마지막 국왕 31대 의자왕이 등극하는데요.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라는 수식어와 방탕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만 따라붙지만 삼국사기를 비롯한 삼국시대 역사서에서 삼천궁녀라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삼천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문학작품에서 많다는 의미를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로 조선시대 문인들이 낙화암을 시의 소재로 삼으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왕은 사실 처음 15년 동안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의자왕은 백제 멸망 5년 전까지 신라의 성 40여 개를 빼앗고 신라의 서쪽을 방어하던 대하성을 함락시키며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맺게 되죠. 마침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의 13만 대군과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5만 대군이 출정했죠. 아무 대비도 하지 않고 있던 백제는 당황했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김유신의 신라군이 황산벌로 향하니 백제에서는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계백은 출정하기 전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출발했습니다. 처자가 적국의 노비가 되어 욕보느니 죽는 게 낫다면서 말이죠. 그 마음이 감히 상상되질 않습니다. 그리고서 계백은 무너지는 백제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기세로 백제군은 너무나 열세한 병력임에도 초반에 4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신라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죠. 이때 신라군의 사기를 다시 폭발시킨 것은 청년 화랑들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화랑은 신라 장군의 아들인 관창인데요. 아버지의 동료의 관창은 적진에 몸을 던져 싸우다 붙잡혔습니다. 이때 계백은 어린 소년의 용맹함에 탐복해 차마 죽이질 못하고 돌려보냈는데요. 관창은 다시 적진에 뛰어들어 싸우다 또 잡혔습니다. 이번에 계백은 관창의 머리를 베고 말 안장에 매달아서 신라군 쪽으로 돌려보냈죠. 어린 화랑들의 기계에 영향을 받은 신라군이 총공격을 퍼붓자 결국 백제는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고 계백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복신, 도침, 흑치상지 등이 부흥운동을 이끌었지만 결국 지도층의 주도권 싸움으로 부흥운동이 소멸하고 수많은 백제 유민은 바다를 건너 외에 넘어갔습니다. 또 일부는 고구려로 갔습니다. 이후에 고구려 역시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끝에 신라가 당군을 몰아내면서 신라는 한반도의 중남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백제는 3번의 천도를 하며 삼국 중 가장 수려하고 개성 있는 문화를 형성했고 고대 동아시아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류의 원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백제는 중국에서 흡수한 고도의 문화를 독창적으로 발전시켰고 일본의 각종 선진 문물을 꾸준히 전해주었습니다. 대표적 인물로는 아직기와 왕인이 유명할 텐데요. 아직기는 외에 승마술을 전해주러 갔다가 태자의 스승이 됐고 왕인은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다고 합니다. 다만 왕인과 아직기에 대한 기록은 일본 서기에만 등장할 뿐 우리나라 기록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백제는 꾸준히 5 경전에 능통한 오경박사도 보내고 천문이나 의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보내서 학문과 기술을 전수해줍니다. 또한 불교 문화의 건축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로 불리는 소가시의 아스카데라는 목탑 장인, 기와 전문가, 단청 전문가 등등 백제 장인들의 지도하에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집이며 궁궐까지 나무 껍질을 지붕에 덮는 식으로 짓고 있던 외에 백제의 최첨단 건축 기술이 이식된 셈입니다. 그 영향으로 6, 7세기 찬란한 아스카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일본의 사찰 붐이 불고 나라 시대까지도 대형 사찰마다 거의 백제의 기와 양식이 쓰였습니다.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숨결은 일본에 남게 되었죠. 삼국 중 백제는 건축 기술이 가장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82m에 달하는 9층 탑을 세웠잖아요. 신라를 중심으로 주변 9개국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건축인데요. 이 탑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할 때도 백제가 언급됐습니다. 신라에는 이렇게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인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백제의 장인을 초청해 기술을 지원받아 건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웅진시대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곳은 공주의 해발 110m 공산에 위치한 웅진성인데요. 공산성 4개의 성문 중에 남문인 진남로와 북문인 공북로가 남아있고 동문터의 영동로, 서문터의 금서로를 1990년대에 복원했습니다. 공산성엔 다양한 방어시설도 남아있고 백제의 기와 토기 같은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는데요. 고구려에 밀려내려와 어떻게든 생존해야만 했던 웅진시대에 웅진성은 천예의 방어 진지였습니다. 삼면을 능선이 둘러싸고 금강이 자연 해자의 역할을 해주었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를 적군을 가장 높은 곳에서 살폈을 백제인들. 공산성은 나중에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훗날 조선시대 인조가 즉위한 지 1년 만에 이괄 장군의 반란을 피해 공주 공산성으로 피난을 왔을 만큼 천연 요새였습니다. 공주 공산성은 사비시대 도성인 부여 부소산성과 함께 백제 역사 유적지구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요. 공산성과 부소산성 모두 산 아래 강이 흐르는 최고의 입지에 세워졌습니다.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사비를 방어한 부소산성 혹은 사비성은 아름다운 백마강을 끼고 있는 부소산에 위치하고 있죠.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며 국왕이 연회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부소산성에는 백제시대 건물터와 낙화암, 군대의 곡식창고 등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의자왕의 삼천궁녀 전설이 내려오는 낙화암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정림사는 백제의 사비시대에 시내 중심에 있던 절이었는데요. 나당연합군에 의해 궁궐과 사찰이 다 무너진 와중에도 1400년간 자리를 지켰죠. 더불어 한국에 남은 가장 오래된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1993년에 부여에서 발견된 금동대학로는 백제의 걸작이라고 불립니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극적으로 발견됐는데요. 높이 약 62cm, 무게 약 12kg에 달하는 대형 향로로 위에는 봉황이 올라가 있고 아래는 용이 받친 형상입니다. 고대 백제 장인의 섬세한 예술혼을 느낄 수 있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죠. 백제 금동대향로가 지닌 조형성이나 구도는 향로의 기원지라 할 만한 중국의 것을 초월하는 탁월한 예술적 감각과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뚜껑에는 23개의 산이 첩첩산중을
감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무인들과 같은 16명의 인물과 수십 마리 동물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백제가 남긴 유물을 보면 백제 문화에 대한 갈증이 깊어지곤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돼서 백제의 베일이 더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속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천년간 영화를 누리다 사라진 고대 국가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의 시작은 한반도의 아주 작은 나라 사로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6 촌장의 추대를 받아서 기원전 57년 사로국의 왕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국가라 부르기에도 어려운 데다 제대로 된 국호도 없어서 그냥 서라벌이라는 지역 이름을 썼습니다. 왕에게는 거서관이라는 호칭을 썼죠. 위치마저 한반도 동남쪽에 고립돼 있으니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뒤처졌고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은 것도 삼국 중 꼴찌였습니다. 고대 국가의 기본은 왕위 세습인데요. 고구려와 백제가 왕을 중심으로 고대 국가를 향해 발전을 꾀할 때 신라는 박석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이어갔죠. 아직 연맹왕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서기 4년에 박혁거세 아들이 제2대 남해왕에 올랐을 때 왕의 칭호는 무당을 뜻하는 차차웅이었습니다. 신라 3대 유리왕이 24년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썼고 이후 16대 흐레왕 때까지 왕은 계속 이사금으로 불렸습니다. 이사금은 입금, 이자국을 뜻하는데요. 치아 개수가 많은 연장자가 왕위를 계승했다고 해서 붙은 호칭입니다. 5대 파사왕 때는 주변 소국을 병합하며 고대 국가의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신라 8대 아달라 왕 때는 서북 지역으로 영토를 개척하기도 했으나 자연재해와 식량난, 전염병까지 겹쳐서 백성들이 굶주렸고요. 아들이 없었던 아달라 왕이 죽자 9대 버류왕부터 12대 첨해왕까지 석씨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13대 미추왕이 경주 김씨였는데요. 미추왕 이후에도 다시 석씨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미추왕의 경우 이전에 첨해왕이 아들이 없어서 석씨 집안의 사위 자격으로 김씨가 왕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박씨와 석씨 계열이 주로 왕에 등극했는데요. 17대 내무랑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때는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한 4세기였고 덩치를 키워가던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으르렁대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힘도 제일 약한 신라가 왜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멸망 위기에 처한 겁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광개토태왕이 지원군을 보내줘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그런데 고구려인의 눈에는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신라의 정치판이 좀 이상한 겁니다. 결국 고구려의 입김으로 김씨가 신라의 왕위를 잇게 됐죠. 이렇게 경주 김씨 왕조가 시작되면서 신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21대 소지왕 때는 나라가 안팎으로 고달팠습니다. 천재지변이 닥친 가운데 고구려와 말갈이 북쪽을 휘젓고 다녔고 왜군은 또 해안가로 쳐들어와 온갖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뒤로 남진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은 5세기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으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500년 제22대 지증왕이 등극합니다. 백제는 4세기, 고구려는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동안 이리저리 치이기만 했던 신라가 드디어 6세기에 어깨를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력한 신라로 걸어가는 시작점에서 지증왕은 엄청난 개혁을 단행해 신라의 기틀을 잡고 전성기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지증왕은 먼저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고 비인간적인 순장 풍습을 금지했습니다. 503년에는 국명을 신라로 확정하고 마립강 같은 신라식 호칭 대신 왕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이사부도 지증왕 때 사람입니다. 512년에는 이사부가 현재의 울릉도인 우상국을 정벌하기도 했죠. 지증왕의 뒤를 이은 23대 법흥왕도 역시 개혁 군주입니다. 고구려 소수림왕이 고구려를 완전히 바꿔버렸듯이 법흥왕도 신라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517년 현재의 국방부와 같은 병부를 설치하고 520년에는 율령을 반포했으며 관리들의 관복 색상으로 등급을 구분했습니다.
국가의 군대와 법이 생기고 관직이 정리되면서 체계가 척척 잡혀갔죠. 531년에는 상대등이라는 벼슬을 새로 만들어서 나랏일을 총괄하게 했는데요. 오늘날의 총리와 같은 최고위 관직으로 귀족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렇게 과감히 개혁을 척척 펼치는 와중에 바깥으로 영토까지 확장했습니다. 버풍왕 때 금광가야가 신라로 병합되었죠. 버풍왕의 가장 유명한 업적은 뭐니뭐니 해도 불교 공인일 겁니다. 문화적으로 불교를 공인해서 개혁을 꾀하려고 했지만 여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신라에는 토착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불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는데요. 고민하던 버풍왕은 이차돈이라는 신하를 불렀고 이차돈은 신라인들이 신성시하는 숲에 절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귀족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이차돈을 벌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버풍왕이 알겠다며 이차돈의 목을 베었더니 흰 피가 솟구치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렸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본 귀족들이 괴이한 일이라며 놀라워했고 결국 불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버풍왕은 왜 이런 스토리까지 만들어낸 걸까요? 우리는 이차돈의 순교 이야기를 통해 신라가 얼마나 보수적인 나라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는 불교를 받아들일 때 신라만큼 진통이 크지는 않았으니까요. 신라는 고립된 위치 탓에 외국과의 교류도 늦었고 새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아서 토착 세력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개혁이란 늘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로 알 수 있듯 변화를 통해서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신라의 지증왕과 버풍왕도 그 일을 해냈고 신라는 전성기를 맞게 됐습니다. 버풍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라의 리즈 시절을 꽃피운 정복군주 24대 진흥왕이 등장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진흥왕은 18살이 되던 해 나라의 연호를 바꾸고 본격적인 정복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영토를 늘려가던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해서 강력한 신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반도의 패권을 움켜쥐려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유리한 위치였던 한강 유역을 무조건 차지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강 유역은 장수왕의 남하 정책 이후 고구려의 땅이 되어 있었는데요. 마침 고구려는 북쪽에 있는 돌궐을 상대하느라 남쪽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손을 잡고 고구려를 쳐서 승리를 거두었죠. 나제 동맹이 승리하면서 한강의 상류는 신라가, 하류는 백제가 갖기로 했는데요. 진흥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까지 전부 꿀꺽해버립니다. 100년을 이어온 나제 동맹은 이렇게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신라의 배신에 화가 난 성왕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근데 당장 쳐들어갈 수는 없으니 시간을 벌기 위해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신라와 싸울 준비를 한 거죠. 이렇게 진흥왕의 장인이 된 성왕은 554년 직접 군대를 끌고 신라를 들이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충북 옥천에서 벌어진 관산성 전투입니다. 관산성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백제 성왕은 신라군에 의해 목이 잘리는 대굴욕을 겪었습니다.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며 존경받던 성왕에게 비극을 선사한 신라. 이로써 신라와 백제는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관산성 전투로 한강 일대의 주도권을 잡은 신라는 화려한 전성기를 알렸습니다. 이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됐고 영토 확장도 쭉쭉 이어갔죠. 진흥왕은 백제와 연합해 덤볐던 대가야를 정복해서 가야의 종말을 고했고 옛 녹저와 동해 땅까지 차지해서 영토를 대폭 넓혔습니다. 하늘을 뚫어버릴 기세였던 진흥왕은 정복지를 돌아보면서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울령 등의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순수란 왕이 나라를 두루 살피며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 때 화랑제도가 시행됐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청년 집단인 화랑도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돼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게 했으며 신라 최대 사찰인 황룡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진흥왕 이후에는 25대 진지왕, 26대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신라는 원수지간이 된 백제와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제 7세기로 진입합니다. 618년에는 중국에서 통일왕조인 수나라가 단명하고 당나라가 들어섰습니다. 632년에는 진평왕의 딸이 한국 사상 최초의 여왕으로 등극하니 그가 바로 신라 27대 왕 선덕여왕입니다. 신라의 여왕은 총 3명으로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이 있었는데요. 한국사에서 여왕이 출연한 국가는 오직 신라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여왕과 골품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골품제는 부모의 신분에 따라 골과 품으로 급을 정하는 신라 특유의 신분 제도입니다. 처음에 경주의 작은 연맹국가에서 출발한 신라는 점차 주변 소국을 병합했습니다. 이때 병합한 국가의 지배층을 신라의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켰는데요. 각각의 세력에 따라 등급을 정해주면서 골품제가 발전한 것입니다. 골품제의 최고 신분에는 성골과 진골이 있고 그 밑에는 6두품부터 1두품까지 6등급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신라에서는 원래 성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성골 남성이 없었으므로 화백회의에서 진평왕의 딸 덕만을 여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최초의 여왕이 집권하던 시기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고대 국가에서 하늘을 살피고 날씨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선덕여왕 때 세운 첨성대는 15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존되고 있죠. 또 선덕여왕은 80m에 이르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는데요. 9층인 이유는 주변 9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전해집니다. 당태종은 신라가 여인을 왕으로 섬기니까 고구려 백제의 업신여김을 받는 거라며 무시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선덕여왕은 당나라와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터졌고 백제의 공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고구려 역시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신라를 계속 압박했는데요. 두 나라의 공세를 받던 신라가 결국 642년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642년은 삼국에 큰 영향을 준 사건들이 일어난 해라 우리 고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해인데요. 먼저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제 성왕이 죽고 나서 신라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신라를 공격했고 전략적 요충지인 대하성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일단 대하성을 뚫으면 신라 수도 경주까지 단번에 갈 수 있으니 이곳이 뚫리는 건 곧 신라가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구려에서는 쿠데타가 터졌습니다.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한 건데요. 그래서 고구려도 혼란스러웠지만 백제의 한방 먹은 신라도 뒤숭숭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신라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642년 역사적인 평양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김춘추는 신라가 망할 지경이라며 도움을 청했는데요. 연개소문의 뜻을 전달받은 고구려 왕은 한강유역을 내놓으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김춘추가 이를 거절하니까 연개소문은 그를 감금시켰는데요. 김춘추는 결국 가짜 약속을 하고 무사히 풀려나 귀국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신라의 명장 김유신은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며 활약했습니다. 647년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선덕여왕의 뒤통수를 치며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김유신이 반란 진압에 큰 공을 세웠죠. 그 와중에 선덕여왕이 죽고 사촌 동생이 28대 진덕여왕으로 등극합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쉴 새 없는 펀치에 어질어질했고 결국 648년 당나라와 연합을 맺었습니다. 나당연합이 결성된 것입니다. 사실 당나라도 신라가 필요했습니다. 당태종은 주변 이민족들을 무릎 꿇리고 태평성대를 일으켰지만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 그리고 당군 축출입니다. 먼저 나당연합군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는데요. 이 공으로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제29대 태종 무열왕입니다. 그동안 신라에선 오직 성골만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는데요. 태종 무열왕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입니다. 이전 진덕여왕까지를
보통 신라 상대로 구분하고 진골 출신 왕이 배출된 무열왕 때부터 신라의 중대가 시작됩니다. 태종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지켜보지 못한 채 죽고 그의 아들이 30대 문무왕에 올랐습니다. 665년에 영계소문이 사망한 뒤로 고구려는 내부 분열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 강력한 군사력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 채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이 가한 최후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는 아직 중대한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백제와 신라 땅에 도독부를 설치해서 당나라 정복지 취급을 하고 있었죠. 이제는 멸망한 고구려 땅에도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상황. 나당연합은 산산조각이 나고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 고구려 유민들은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 싸움에서 승리해 당나라 군대를 몰아냈고 결국 7년간의 나당 전쟁을 끝맺으며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당의 도움을 받은 점이나 광활한 고구려 땅을 다 확보하지 못한 채 대동강 이남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해 있던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민족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에 신라는 대략 1세기가량 번영했는데요. 681년에 즉위한 31대 신문왕은 통일신라 초기에 모든 분야의 기틀을 잘 다졌습니다. 신문왕의 모든 정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이루어졌는데요. 군사권을 장악한 신문왕은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세웠고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부주 오소경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소경은 작은 경주를 의미하는데요. 땅은 커졌는데 경주가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5개의 작은 경주를 곳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면서 귀족의 힘을 눌러갔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노급 폐지였습니다. 노급은 귀족들의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새도 관리들이 나라에 녹을 먹는다고 표현하듯이 녹이란 일을 한 대가, 월급 같은 개념이고 읍은 마을을 뜻합니다. 그래서 녹읍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관리에게 준 겁니다. 왕에게 한 마을을 녹으로 받은 신하는 그 마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리는 마을 사람들의 노동력을 군사력으로 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신문왕은 왕권의 위협이 되는 노급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대신 관료전을 지급해서 단지 세금만 거둘 수 있게 하고 백성들의 노동력은 왕만이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698년 옛 고구려 땅에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는데요.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존재하는 이 남북국 시대는 7세기 후반에서 10세기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33대 성덕왕 때는 천년의 신라사 중에서 가장 태평성대였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성덕왕의 대표적인 업적은 722년 정전제를 실시한 것입니다. 35대 경덕왕 때는 통일신라의 자신감을 드러내듯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일궜습니다. 특히 신라 전성기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편으로 경덕왕은 왕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당나라를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관청이나 여러 지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고쳤는데요. 원래 집사부 장관인 중시도 시중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경덕왕이 왕권 강화에 열을 올리자 성난 귀족들이 반발했는데요. 결국 757년부터 관료들에게 월급 대신 노급을 다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린 나이에 즉위한 36대 해공왕은 온갖 귀족들의 반란과 각종 천재지변 속에서 고통받았는데요. 진압 과정에서 결국 해공왕이 시해당하면서 신라의 중대가 끝이 납니다. 해공왕이 죽고 37대 선덕왕 때부터 신라의 하대가 시작됩니다. 태종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는 모두 무열왕 계열이 왕위를 이었는데요. 신라 하대, 선덕왕부터 내무랑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귀족들은 왕의 직계가 아닌 나도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죠. 그렇게 신라 하대에 박터지는 왕위 쟁탈전이 시작된 것은 신라가 망국행 열차에 탑승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8대 원성왕 때에 기억할 만한 업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독서상품과 실시입니다.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시험을 친 건데요. 골프
품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신분보다 능력으로 관리를 뽑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39대 소성왕 이후로 신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란이 터졌습니다. 국왕이 수시로 피살당하고 갈아치워지는 대혼란의 시기가 이어졌죠. 822년에 벌어진 김원창의 난은 한 달도 못 가 진압되긴 했지만 이 반란 이후 지방 통치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46대 문성왕 때에는 강력한 지방 세력으로 성장한 장보고가 눈에 띕니다. 청해진에 설치한 장보고는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주도하며 막강한 부와 군사력을 쥐고 있었는데요. 중앙정부가 권위를 잃어가던 신라 말기에 지방 세력인 호족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87년 51대 진성여왕이 즉위한 뒤로 신라는 와르르 무너져갔습니다. 썩어빠진 귀족들의 다툼 속에서 왕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지방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 국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라고 독촉했죠. 참다 못한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농민봉기가 원종 애노의 난입니다. 진성여왕 때에 눈에 띄는 인물이 최치원인데요. 당나라에서 외국인이 치르는 과거시험 빈공과에 응시해서 장원 급제까지 하고 돌아온 유학파 학자입니다. 최치원은 왕에게 시무 10여 조를 올려 사회개혁을 건의했지만 귀족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속세를 떠나고 말았죠. 신라는 나라를 뜯어고칠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지방 호족들은 너도 나도 군대를 이끌며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갔고 어느덧 한반도는 각지에서 군웅이 할거하는 후삼국 시대에 접어듭니다. 세력을 키운 견훤은 892년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900년에 전주 지역의 완산주를 도읍삼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후백제가 건국된 것입니다. 901년에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나라가 조각조각 찢어졌습니다. 궁예는 점점 공포정치를 펼치면서 민심을 잃다가 아끼던 장수 왕건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918년 왕건이 여러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니 고려의 건국이었습니다. 고려와 후백제는 치열한 혈전을 이어갔습니다. 견훤은 대단한 기세로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경주까지 기습했는데요. 당시 신라 55대 왕 경혜왕을 자결시키고 맘대로 사람을 골라 왕위에 앉혔으니 그게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56대 경순왕입니다. 이미 신라는 국가의 기능을 거의 잃은 처지였습니다. 결국 935년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항복하는데요. 왕건은 경순왕에게 태자보다도 높은 정승공의 지위를 주었으며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 경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꽃피운 신라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936년에는 후백제도 멸망해서 혼란했던 후삼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통일왕조 고려가 중세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고려시대 500년 역사를 요약한 영상은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출간한 세계사 책이 많은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쉽고 재밌게 정리한 한국사 편도 감사하게도 많이 요청해 주셔서 요즘 어른 시리즈의 한국사 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빅PC 출판사의 요즘 어른 시리즈를 잇는 이번 책은 제목 그대로 바쁜 요즘 어른들을 위해 한국사의 핵심을 단 한 권에 담았습니다. 앞서 이 땅을 살아간 옛날 사람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쉽고 재밌는 스토리텔링에 비중을 두었고요. 역사학자 김재영 교수님의 꼼꼼하고 날카로운 감수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인문학적 소양의 갈증을 느낀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사 교양 서적을 찾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밤잠 줄여가며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서점에서 이 책을 만나셨을 때 반갑게 펼쳐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